기아차, 삼성 SDI, 네. 삼성전기, 자이에스앤디인데 결코 비싸진 않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PER이 12배인데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부담 없는 기업 위주로만 가져올 거니까 한번 선택은 잘 해보세요. 지금 내년을 보시고는 저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렇게 좀 진단을 내리고 싶고 충분히 가격은 한번 조정은 받은 것 같다. 근데 코로나를 떠나서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 오늘 주제는 바로 염 차장과 함께하는 주식 상담 코너입니다. 차장님께서 원래 고정 게스트로 이제 3프로 나가고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김작가 TV에도 새로운 뉴스. 네, 이제는 고정으로. 김작가 TV에도 김작가 TV 첫 번째 고정 게스트가 이제 전업투자 냉철님. 아우, 그 지금 네. 저도 좋게 보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고정 네. 게스트가 염 차장님.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코너가 이제 염 차장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코너잖아요. 네네. 종목 상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제 시청자가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맞아요. 하고 네. 또 염 차장님께서 또 그쪽 분야에서 10년 넘게 네. 경력이 있으셔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종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염 차장님이 이제 대신 공부해서 네. 쉽게 알려주는 종목 상담 네. 코너. 한 달에 딱 몇 개 종목 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네. 제가 볼 때 한 최대 6개 정도. 6개. 최대 하면. 그렇죠. 네, 뭐. 한 달에 딱 6개 종목만 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의 종목은 여러분들의 댓글에서 네. 탄생한다는 사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 좀 어떤 거 해주시나요? 오늘은 이제 그래도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시장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쵸. 제가 시황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치, 겹치면 안 되죠. 네, 근데- 이게 상도이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워낙 또 민감하고 네. 이거는 이제 코스닥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코스닥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요즘 해주세요. 왜 코스닥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지금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때문에 네. 그 10억에서 3억으로 낮춰지거든요. 네. 한 종목에 3억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냈을 때 매도를 하는 분에 대해서 이제 양도 차익을 내야 돼요. 과세를 22%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거래세만 지금 내는 상황인데 네. 내년부터 내가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3억이 있다. 올해 말까지 기준으로 하거든요. 3억을 갖고 있으면 내년 4월 이후로 내가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에 수익이 났어요. 그럼 이 22% 세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부동산 양도차익 세금처럼. 그러니까 그걸 내기 이제 싫은 거죠. 그쵸. 사람들이 당연히. 그래서 올해 말까지만 내가 3억이 아니면 되니까. 네. 그 작년까지는 10억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코스닥 지수가 사실 많이 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아, 연말에. 연말에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에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달 빠졌어요. 근데 그때 재밌는 게 그래서 찾아봤어요. 나스닥은 어땠는지. 나스닥은 올라갔어요, 오히려. 코스닥만 빠진 거예요. 코스피도 많이 안 빠지고. 왜냐면 그런 물량들이 나왔을 때 큰 기업들은 크게 뭐 상관이 없잖아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워낙 시총이 크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대주주 그 어떤 특정 종목에 네. 3억을 갖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판다고 했을 때 작은 기업들은 충격을 받아요. 물량이 얼마 안 돼요. 개인들이 빠져버리면. 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이게 5년째 계속 반복이 돼요. 5년째. 네. 그러니까 이게 연중 행사예요, 사실은. 좀 표현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정상이잖아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뭐 제가 이제 3프로 TV도 자주 나가지만 거기 그 김동완 프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자꾸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좀 반복이 되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사실 좀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딱 봐도. 그러니까 김동훈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가 코스닥은 1월부터 9월까지만 해야 된다. 왜냐면 어차피 연말에 물량 나올 거 뻔한데 누가 그거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예전 같으면 11월부터 좀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한 달이 좀 빨라요. 왜냐면 이제 이번에는 10억 원이 아니라 3억 원.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3억이면 이제 사람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 물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실제 보니까 이거 갖고 있는 3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숫자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근데 전체 주식의 한 50% 정도가 그 3억 이상이라는 그 물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쏟아진다고 생각하면 이제 충격이 큰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판 건 아닌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기관 투자가 먼저 팔아고 그랬어요. 발 빠르게. 네. 개인들이 꼭 팔 거니까. 어차피 팔 거 이제 빠질 거 뻔한데 내가 여기서 왜 사? 약간 이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재수의 딜레마라고 하나요, 그거를? 아, 재수, 그러니까 둘 다 안 꼰지르면 되는데.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기관 투자들이 먼저 한 거죠. 사실은.
내가 먼저 해야지. 이미 그걸 좀 해서 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좀 실제로 기관이 엄청 팔았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도 큰 손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제 생각에 분명히 그분들 중에서도 던지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미리 알고. 왜냐면 이게 매년 반복되니까. 근데 보통은 1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좀 빨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증거가 그 코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 12% 빠졌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코스피는 거의 안 빠졌어요. 코스피는 어느 정도 빠져요? 코스피가 빠진 게 한 2%인가 3%인가 빠졌을 거예요. 5배 이상. 그러니까 코스피는 삼성전자나 이런 거 보시면요. 네. 거의 안 빠져요. 오히려 올라갔어요. 맞아요. 삼성전자. 저 우선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주 갖고 계시면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전자나 큰 종목 아니면 내가 은행주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이해를 못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올라가는데 옆에서 코스닥이 난리가 난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이제 와장창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시가 다 같이 빠졌으면 이 대주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코스피가 버티는데 코스닥 나홀로, 그리고 나스닥도 많이 안 빠졌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코스닥 혼자 그냥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차익 과세라고 밖에는 우리가 미리 인간관계로 보면을 때 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 지금 코스닥 좀 매도 좀 할게요. 아니 지금 아니, 제 계좌도 지난 10월에 쪼고 원래 제가 올해 굉장히 빨간불이었거든요. 코스닥 쪽. 지난 10월에만 지금 몇 천이 아니 난 왜 이렇게 날아가나 했죠. 그거 모르셨구나, 그 내용을. 참나. 그게 이제 매년 반복이 되니까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욕도 많이 하세요. 기관들한테 왜 이러냐, 왜? 그러니까 나는 팔지도 않는데 너네 왜 파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시고 짜증이 나셨는데 기관들도 이제 어차피 연말에 먼저 그러니까 들고 있는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건들이 매년 발생하는데 규모는 커지니까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때려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누가 먼저 그러니까 뭐 선빵 날리느냐 그 게임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관들 입장에서 이미 선박 맞았네요. 그냥 이미 개인들은 맞아버렸어요. 그냥 다. 근데 어제 보니까 이제 오늘이 10월 28일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좀 반등했죠. 어제 반등했는데 10월 27일 날 되게 웃긴 게 10월 27일 전까지는요 개인들이 계속 샀어요. 그 기관들이 파는 거를 폭락장을 다 맞아버린 거예요. 계속 샀거든요. 근데 어제는 던져버리더라고요. 개인들이 한 2천억 이상 팔아버렸어요. 받은 거를 코스닥이 하루에 2천억 파는 경우가 흔치가 않거든요. 엄청난 매도인데 그거를 던져버리더라고요. 올라오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짜증 났을 수도 있고 네. 못 견디겠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안 팔면 연말에 물량 또 나올 텐데 그거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그러니까 올려주니까 아이고 이제라도 좀 팔아버리자. 이런 분들도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짜증나서 파셨던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네. 연말에 대한 두려움 뭐 혼재되어 있겠지만 그러니까 개인들이 약간 좀 포기하는 물량들이 어제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수급적으로 이게 저도 좀 너무 짜증나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것 쪽으로 자꾸 사업개미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자꾸만 생각이 드는 게 환경 자체가 자꾸 장기 투자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무슨 장기 투자를 해요. 저도 이제 왜냐면 고객분들한테 항상 그래요. 저도 이제 뭐 매일 마감 시황도 하고 그러지만 항상 그러면 장기 투자에 번다 이러지만 솔직히 이제 그런 얘기는 해드리지만 이 환경이다 보니까 네. 와 이게 장기 투자 무조건 뭐 1년 내내 가져가세요. 이게 참 맞는 건지. 왜냐면 코스닥은 10월만 되면 이 난리가 나는데 봄, 여름, 가을 투자해야 돼요. 가을 투자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은 잠깐 동면. 네, 동면. 근데 진짜 오히려 이제 또 발 빠르신 분들은요 11월, 12월에 장이 급나가잖아요 코스닥이. 네. 그럼 그때 사셔서 돈 버신 분들 꽤 많으세요. 역으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 왜냐면 이게 수급 이벤트다 보니까 네. 기업의 기업의 문제라고 상관이 없거든요. 수급적으로 빠지는 거니까 결국 그 시간이 지나잖아요. 연말에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까지 지나가면 그 대주주 그것 때문에 회피 물량을 내놨던 대주주가 이제 다시 사야죠. 그렇죠. 굳이 뭐 그 회사가 나빠서 판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무조건 1월 달엔 지수가 다 올라가요. 이제 급등한 이게 매년 반복돼요. 제가 차트 보니까 12월 중순이 거의 바닥이에요. 항상. 12월 중순. 네, 그러니까 미리 12월 중순. 연말까지는 팔아야 되잖아요, 사실. 네. 연말 그 배당락 전날까지 팔아야 내가 이제 그 대주주가 요건이 안 돼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12월 말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약간 스마트 머니라 그러죠. 그거를 12월 중순부터 받아버려요. 물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오히려 올라가요. 12월 중순부터. 항상 반복돼요. 나중에 한번 코스닥 차트 12월 달 차트만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진짜 너무 재밌는 현상이에요. 이게 코스피는 안 그래요. 지금 차트 나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작년 특히 작년 차트 보시면 자, 그러면 차장님 보셨을 때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어쨌든 10억 대주주가 그게 3억으로 하향되는 게 확정이 되면 지금 확정은 아니죠. 아직 이제.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확정은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예, 원래. 근데 지금 현재 뭐 장관 해임설까지 맞아요. 국민 정호 20만 명을 돌파해서 그 기재부 장관님 욕이란 욕은 아주 요새 아주 엄청 들고 드시고 사실 이게 갑자기 철회되면 빨간불로 온 거고 있죠. 저번 주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루머가 돌았어요. 갑자기 맞아. 지수 급나가는데 그 얘기 나오니까 바로 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0억 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많고 야당은 법안 발의했잖아요. 10억 원으로 하자고 유지하자고. 맞아. 그래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는데 11월에 결론 날 것 같아요. 11월. 그러니까 어쨌든 뭐 3억 원이든 10억이든 둘 중에 하나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안 바뀌었어요. 그냥 3억으로 하향이 됐어요. 자, 그럼 매도 타이밍, 이제 빠져나와야 될 타이밍은 지금쯤에는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건가요? 늦었더라도? 아니요. 저는 반대로 가요. 그럼요. 왜냐면 지수가 12% 빠져버렸잖아요. 나오려면 이미 진작에 사실 거기 고점에서 팔았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12% 빠졌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종목이 너무나 많으실 텐데 뭐 예를 들면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야 뭔 걱정이에요. 사실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 뭐 현대차든 은행주든 이런 분들이야 뭐 연말 배당 받으셔도 되고 이런 수급 이슈에서 자유로우니까 상관없는데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뭐 다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웬만한 종목은 다 같이 빠졌어요. 그냥 똑같이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 버렸는데 그 기업들 중에 앞으로 내년에 좋아질 기업이 있고 분명히 안 좋아지는 기업도 있어요.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3프로 가서도 한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잡초에 물 주지 말라고. 잡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화분에 물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화분에 왜 물을 줘요? 예쁜 꽃이 피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 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모르고 있는데 물을 줬는데 잡초인 거예요. 잡초에 물 주면 어떻게 해요? 네? 빨리 제거해야죠. 잡초는 거기에 그리고 꽃을 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잡초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그 가치가 없는 기업들 있죠. 그쵸. 성장 못하고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골라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공부를 좀 해보시고 여기서 좀 말씀드린 거니까 사실 힌트는 다 나와 있어요. 요새 뭐 정부 정책도 있고 뭐가 좋은지는 여러분도 워낙 뉴스 통해서 내년에 뭐 좋은지 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사실 그런 섹터에 속해 있는 기업인데 뭐 3분기 실적 발표 이번에 또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실적만 나쁘지 않으면 그 종목은 저는 내년에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요새 그냥 폭락을 다 같이 해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사셨던 게 제가 뭐 종목 좀 꼭 그런데 그 에코프로 BM이라는 이제 전기차 양극재 회사 있죠. 그 회사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워낙 좋아하시는데 그 종목이 뭐 누가 봐도 전 세계적인 업체고 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지금 뭔가. 근데 주가가 고점에서 30%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고점 대비 엄청나게 빠진 거죠. 물론 뭐 2차 전지 뭐 경쟁 격화되고 뭐 테슬라 배터리 데이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수급 이벤트로만 해도 엄청나게 빠졌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업들이 내년에 성장을 안 할 것인지 내후년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그쪽이 만약 여러분이 전기차를 안 탄다면 난 탈 생각 없다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어차피 이제 앞으로 확정된 미래잖아요. 사실 완전히 무조건 오는 미래인데 거기에 속해 있는 약간 선도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내가 갖고 있다면 지금 30%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와가지고 연말 대주주가 무서우니까 난 팔아야 되겠다. 아니 뭐 팔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무서워서 그건 여러분의 자유인데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봤잖아요. 팔고 이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난 12월에 사야지. 어차피 12월 중순까지 빠질 것 같아. 절대로 못 삽니다. 이건 제가 장담해요. 왜 못 사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빠졌잖아요. 근데 의외로 지금 12% 빠졌는데 지수가 안 빠지고 그냥 옆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미리 선반영해서. 그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러면 주가가 이게 더 빠져야 본인이 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손절을 했는데 안 빠지면 못 사요. 일단은. 그렇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막 예를 들면 빠졌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제 마음속에 공포심이 들어요. 더 빠질까봐. 그래서 못 사요. 사람들 꼭 사야 되는데 상한 거 따라잡기나 오르는 종목에 타고 내가 분명히 원하는 가격 왔는데도 이게 여기서 내일 5% 더 빠지면 어떡하지? 그거 타이밍 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모르는 타이밍에 주가가 어느 날 10%씩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진짜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럼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못 사는 거죠. 그럼 그냥 놓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잡초만 아니라면 네. 정말 꽃이라면 이 기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년에 꽃이 피는 기업이라면 지금 그냥 무조건 버텨야 된다. 그리고 저는 역으로 오히려 이걸 물리더라도 좋은 기업이 이제 어제 오늘은 좀 오르더라고요, 지수가. 그래서 오를 때 사자는 아닌데 또 분명히 또 빠지겠죠. 분명히 뭐 어떻게 계속 가겠어요.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급락장이 또 한 번씩 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내년 초를 보시고 네. 좀 이제 농사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저는 분명히 내년 초 되면 다 이거 회복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런 이슈가 끝나면 지금 급락했던 기업들은 웬만하면 다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기회 요인이 생겼는데 내가 앞으로 빠질 게 무서워서 그냥 벌벌벌 떨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리더라도 분할로 이제는 좀 그냥 물릴 거 생각해야 돼요. 뭐 어떻게 사자마자 뭐 이익 나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도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니까. 근데 기업 세팅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세팅 내가 뭘 살지 네. 보고서 보시고 예전에도 한번 와서 말씀드렸지만 보고서 보고 네. 내년에 좋아질 섹터 뭔지 연구해 놓으시고 사실 그런 것들은 저도 뭐 방송 통해서 많이 언급들은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세팅해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이 뭐 하루씩 한 번씩 급나갈 때가 있어요. 네. 그런 날 이제 한 번씩 사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연초를 대비하자. 그런 분들은 저는 분명히 지금보단 계좌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단지 이런 이벤트 때문에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주식 이제라도 다 던지고 그 다음에 농사도 안 지으시고 아예 난 다신 안 해. 이거 뭐 맨날 이렇게 짜증나는데 떠나신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있죠. 그러신 분들은 영원히 주식해서 수익 낼 방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언젠가는 이거는 없어져요. 왜냐면 2023년부터는 대주주가 아니라 이제 전면과세 들어가잖아요. 모든 투자자가 5천만 원 이상 벌면. 그때는 이제 이런 건 없어요. 이제 계절성 없어지는데 내년까지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때문에 좀 빠진 후에 무조건 시장은 다 올라갔어요. 다 회복됐어요. 이거 한번 진짜 1월달 코스닥 차트 한번 다 봐보세요. 정말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올해도 분명히 전 반복된다 보기 때문에 좀 너무 겁먹지 말고 네. 좋은 기업들 사보자. 저는 좀 이렇게 그러면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코스닥 지금 시장 네. 거기에 대해 제가 3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일단 그러면 매도 타이밍은 이미 조금 늦었다라는 너무 거잖아요. 늦었어요. 네, 늦었죠. 그렇죠?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네. 팔았다. 개인들은 이미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파는 거는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될 수 네. 있다라는 의견이신 건데 그럼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지난 5년 동안 계속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보통 연말에 몇 % 정도까지 하락을 한 건가요? 보통 지금도 한 12% 빠졌는데 네. 적게 빠진 거는 한 5% 정도 빠진 경우도 있어요. 네. 그게 상황마다 달라요. 언제더라? 그 2017년도는 네. 장이 엄청 좋을 때였어요. 10월부터 코스닥이 막 날아다녔어요. 되게 특이한 게 그때 왜 그랬냐면은 그때가 이제 그 바이오 전성 시대였어요. 막 셀트리온 주가가 엄청나게 신라젠 아시죠? 신라젠이 그때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다 광분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좀 달랐는데 근데 그때도 웃긴 게요. 그때 이제 12월까지 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12월 중순까지 또 빼버리더라고요. 네. 별 이유 없어요. 물론 많이 올라서 빠질 수 있는데 양도 차익에 대한 부담이 좀 그때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상대적으로 못 빠졌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10% 가까이 빠진 경우가 좀 꽤 있어요. 10%? 10% 정도씩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12%. 지금 12%는 네. 저점일 수 있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더 빠진다고 자꾸 보는 게 옛날엔 10억 원이잖아요. 이제 3억 원이니까 이거는 다르네. 더 빠질 거다. 20% 빠진다고. 일각에서는 코스닥 700 깨진다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그래요. 이제라도 손절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700 깨질 텐데. 그럼 개인 투자분들은 자꾸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이제 경험 없는 분들은 막 팔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의 그 역대 외국인 순매수가 강했을 때 그때가 거의 바닥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연말에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때문에 빠졌을 때 외국인이 이렇게 산 적은 사실 별로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역대 어제 샀던 게 역대 5번째로 외국인이 하루에 코스닥을 제일 많이 산 날이에요. 역대 5번에 들어가요. 탑5 안에. 약간 저점이라 생각하는 날은 있겠네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과거에도 보면은 그냥 대표적인 게 2020년 6월 16일 날 4천억을 샀어요. 외국인이. 어제 산 게 2,300억인데 그때 그 전날 지수가 그 전쟁 난다는 루머가 돌아가지고 그때 지수가 코스닥이 7% 빠졌어요. 하루에.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외국인은 안 거죠. 이건 어차피 뭐 별거 아닌 거예요. 진정될 거예요. 다음날 다 사서 지수가 한 달 만에
거기서부터 조금씩 올라가서 한 5.8% 반등에 성공을 해버렸고 네. 이런 것들 보면 이게 과거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어제도 외국인들이 저는 스마트머니가 그냥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생각, 저랑 비슷한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어차피 대주주 양도세 이게 물량이 뭐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이미 12%나 빠져서 반영은 됐고 거기다가 또 민주당과 뭐 국민의힘이 뭐 어쨌든 연합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여기서 최악이 더 있을 수 있냐 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물리더라도 이거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이슈냐 아니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제 들어온 외국인들이.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바로 반등해 버리잖아요. 오늘까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자. 외국인이 사실 바보 아니잖아요. 그 많은 2,300억을 그 자리에서 왜 사겠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어제 개인들이 다 던져버리더라고요. 그 개인이 판 거 외국인 싹 받아갔어요. 무서운 거죠. 네, 무서워서. 그러니까 저는 그 심정 이해하는데 너무 좀 공포심 갖지 마시고 제발 이제부터는 코스닥이 어디까지 빠질지는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지만 겁먹지 말고 반드시 내년에 좋아지는 기업 쪽으로 이것만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손절하겠다 이거보다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잡초가 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그건 무조건 지금이라도 잘라야 돼요. 지금이라도 자르고 그냥 좋은 종목으로 교체 바로 하면 돼요. 왜냐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장이 이렇게 보통 급락할 때는 좋은 기업은 잘 안 빠져요. 원래가 그래요. 이 좋은 기업은 여기서 버티는데 안 좋은 기업은 이렇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장이 좋아지면 얘는 이래요. 여기서 천천히 가는데 안 빠진 애는 더 가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제일 그걸 못 견뎌 하시는데 이번 장은 그게 아니라요. 좋은 기업도 다 같이 빠졌어요. 좋든 나쁘든 똑같이 빠졌어요. 아까 제가 에코프로면 30% 빠졌다 그랬죠. 그 수소나 풍력 테마 중에 40% 빠진 것도 있어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걔네가 나빠서 빠진 건 아니잖아요. 물론 너무 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똑같이 빠졌으니까 교체하기가 좋은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뭐 아직 시간 좀 있잖아요. 어차피 11월 중순까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잘 한번 진짜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제 말대로 하라는 건 아닌데 제 경험상 그랬다는 겁니다. 경험상 이런 경우들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던 경우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번 요거 좀 곱씹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이 코스닥이 저점은 보통 언제쯤이었나요? 11월 중순일 수도 있고 아니 항상 12월 중순이었어요. 거의 12월 중순인가요? 네, 12월 중순이 거의 그랬어요. 제가 차트를 봤었는데 근데 이번엔 좀 약간 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11월부터 보통 빠져요. 근데 이번엔 10월부터 빠졌어요. 그러면 한 달이 빨라요 지금. 그럼 오히려 11월 중순이 저점이에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뭐 12월 달까지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왜 자꾸 이 말씀 드리냐면 올해 3억 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정보가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옛날에는 요즘 유튜브가 네, 옛날에 10억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10억 이슈가 있었을 때도 개인 투자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이게 뭐야? 이래서 빠졌다고? 나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지금은 유튜브를 다 보시니까 이런 얘기를 전문가분들이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부터 기관도 당연히 그래서 더 먼저 발빠르게 대처를 한 거고 그래서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11월 중순이 될 수도 있어요. 의외로 예전에는 예년 같으면 12월 중순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코스닥 시장에 이제 과거 한 5년치 데이터와 그 다음에 현재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됐을 때 그 파장 효과까지 합쳤을 때 그런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삶 속의 가치가 주식이다.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매출이 생기고 매출로부터 이익이 나오고 이익이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주가를 만든다. 결국 투자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업을 찾아야 한다.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투자자를 위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매매 앱 에셋플러스 앱으로 강방채 회장과 함께하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일단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아직 종목이 준비 안 됐으니까 제가 갖고 온 종목도 있는데 일단 실적 시즌이에요. 그래서 실적과 관련해서 이제 좀 괜찮은 기업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만 실적만 리뷰를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4개 기업 실적 호전주 말씀해 예, 주실 거죠? 예. 제가 이제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한참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근데 좀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게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 컨센서스가 뭐냐면은 네. 시장의 기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애널리스트의 용어를 좀 어렵게 쓰긴 하는데, 네. 그 리포트 보면은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얼마 잘 나왔다. 이런 용어들을 써요. 리포트 보는데 처음 보신 분들 모를 수 있는데 그냥 기대치. 애널리스트들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리포트를 쓰는 애널리스트가 뭐 20명이다. 그러면 20명의 그 리포트를 딱 쓰잖아요. 그럼 항상 실적 추정치를 써요. 그렇죠, 그렇죠. 써내는데 그걸 평균을 내요. 그걸 컨센서스라 그래요. 양 극단을 떼내요. 너무 맨 끝에 있는 거랑 너무 좋게 보는 것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아서 평균을 내면 그게 바로 예상치, 한마디로 컨센서스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컨센서스가 10.3조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 영업이익이. 이번에 12.3조 나왔어요. 이만큼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럼 20% 정도 더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죠. 보통은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게 10% 이상, 그러니까 기대보다 10% 더 잘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 기업들을 보실 때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제가 이제 그런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항상 보고서를 보는 게,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고 IR을 하는데 이제 요즘에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거 이제 듣고서 보고서를 쓰는데 이제 회사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일회성으로 깜짝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잠깐 일시적인 어떤 그 뭐 재료에 의해서 그냥 실적이 좋아진 거라, 아니면 뭐 내가 어떤 회사가 뭐 회사를 다른 자산을 팔아서 잠깐 이 수익이 나서 그런 경우 삭제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회사의 본질 있죠.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많이 팔려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좋았던 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뭐 실적 워낙 좋았지만 반도체하고 사실 스마트폰 두 개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근데 반도체도 이 디램 가격이 그동안 안 좋았는데도 3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매출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엄청나게 팔았더라고요. 스마트폰 판매가 그냥 깜짝 실적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스마트폰 사업부가 분기 4조 찍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 찍긴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분기 4조 찍었는데, 어쨌든 주력 제품이 잘 팔린 거잖아요. 잘 팔려서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좋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아차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SUV 이제 미국에 출시한 그 SUV 텔룰라이드라고 있어요. 한국에는 안 파는데 그게 뭐 미국 사람들이 워낙 좋아한대요, 그 모델을. 저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정말 좀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었으면 디자인도 좋고 그게 너무나 잘 팔렸고, 그 다음에 요즘에 카니발 엄청 히트치. 많이 사더라고요, 사람들. 네, 뭐 차박이라 그래가지고 차에서 이제 바캉스 같은 거 이제 뭐 즐긴다는 뭐 그런. 특히 집에 애 있는 사람들은 애 2명만 돼도 카니발 많이 사요. 네, 그래서 요즘에 워낙 야외로 이제 해외여행 못 가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아예 차를 타고 가서 이제 바캉스 즐기는 거죠. 캠핑하는 거고. 그 수요가 늘다 보니까 그 이제 SUV하고 그런 모델들이 잘 팔렸는데, 이 모델들의 장점이 뭐냐면 단가가 비싸요. 승용차보다. 세단보다 일단 이게 단가가 비싸요. 맞아. 카니발을 풀옵션 넣으면 5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생각보다 엄청 비싸요. 근데 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요, SUV나 이런 모델이 많이 팔리면 좋아요. 왜냐면 이 플랫폼이라 그러죠. 이 껍데기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물론 SUV가 좀 더 들어가겠지만 근데 원가 대비해서 SUV가 더 많이 받아요, 판매가를. 그럼 당연히 마진이 올라가요. 이게 많이 팔리면. 근데 이게 잘 팔려버린 거예요. 뭐죠? 완성차가 7% 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이익률이. 근데 그 정도로 엄청난 이익을 냈다는 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뭘 느끼시면 되냐면,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런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 써주거든요. 딱 읽으면서 이건 뭔가 회사가 지금 바뀌어가는구나, 구조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열광하셔도 돼요. 그건 정말 열광해야 됩니다.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뭐 현대기아차가 엔진 리콜 그것 때문에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주주분들한테. 굳이 그거 왜 해야 되느냐. 예? 한간에는 뭐 정의석 회장이 취임했으니까 뭐 BPS 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뭐 일부러 손실을 털었다. 우리가 알 방법은 없는데 뭐 의심은 해볼만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아쉽지만 실적은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분기 실적 발표가 11월 15일까지 이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 안에 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코스닥도 아마 다음 달부터는 코스닥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들은 일단 여러분이 꼭 발라내셔야 돼요. 이제 안 나온 기업들은 보지 마세요. 뭐 굳이, 왜냐면 2,200개나 되는데 그 중에 안 좋은 기업을 뭐하러 보세요, 실적. 그죠? 좋은 기업만 연구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제가
어쨌든 이제 제가 여기 또 고정 게스트로 이제 나오니까 네. 그런 기업들은 제가 들고 올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신 공부해서 네, 제가 대신 쉽게 공부해서 알려주는. 아, 이 기업은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뭐 네. 이번 실적 시즌에는 네. 그런 거를 좀 몇 개 좀 추려가지고 그 중에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것들이 있으면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가져온 것들이 지금 이제 일단은 이번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아차가 일단 어쨌든 제 눈에는 현재까지 오늘까지 발표한 기업 중에는 일단 요거예요. 실적은. 너무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주가 급등했죠. 10%. 10%. 와, 그래서 이게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정말 많은 뭐 기관 투자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잘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대요.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차도 좀 좋게 보시고 예상보다 108%잘 나온 거예요. 108%? 108 예상보다. 예상했던 거에 108%. 야. 그럼 2배가 넘게 두 배 나요. 넘는. 예. 그리고 저는 PER도 보는데 내년 PER이 7배밖에 안 돼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10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현대차는 주가가 어제 안 올랐어요, 거의. 그 안 이유가 뭐냐면 현대차도 깜짝 실적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내용을 보란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옛날에 원래 현대차를 되게 좋아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게 봐서 올해 주가도 잘 갔고. 근데 이제 저번에 그 배신 때리는 거 보고 마음을 바꿨어요, 솔직히.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면, 아, 이건 진짜 주주들 이렇게 뒤통수 치면 안 되는데. 근데 기아차는 어쨌든 뭐 좋게 보지만, 네. 현대차는 그 실적 중에 일부 어느 정도가 한 5천억 정도가요. 제가 그 보고서 보니까 금융이익이에요. 뭐냐면 현대캐피탈 아시죠? 할부 금융이 잘 돼가지고. 근데 이거는 구조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금융 쪽은. 자동차를 어쨌든 잘 팔아서 거기서 단가가 올라. 물론 그것도 있어요. 현대차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 기아차는 순수하게 그쪽으로 번 거고, 현대차는 약간 금융이익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약간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이 봐도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네. 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네. 메인 아이템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전에요. 2분기로 제가 기억이 나요. 2분기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2분기에 1조 원이 더 잘 나온 거예요. 예상보다. 그럼 깜짝 실적이거든요. 그때 10조 안 될 때인데 그때 6조 예상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7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랬어요. 오, 왜 이렇게 잘 나왔지? 흥분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일회성이었어요. 뭐냐면 애플에서 삼성한테 1조 원을 준 거예요. 왜냐면 애플이 OLED 디스플레이를 삼성한테 받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만들어 달라 그런 거예요. 공장 증설에 하라고. 근데 그때 스마트폰 쪽이 예상보다 자기네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 차원에서 보상금을 준 거예요, 삼성한테. 나 때문에 더 증설해서 만들었으니까. 네. 그게 1조 원은 그거는 그냥 일회성이잖아요.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수익도 어떻게 보면 일회성과 연속성이 있는 건지를 좀 그걸 잘 진짜 골라내시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뭐 계속 보고서나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네. 제가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적 좀 잘 나왔던 게 어쨌든 삼성 SDI랑 LG화 삼성에서 전기차, 이건 의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LG화학이 사실 뭐 물적 분할 때문에 좀 뭐 계속 많은 분들이 주식 던지신 분도 되게 많으신 걸로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오늘 10월 28일이니까 내일 모레 운명이 결정됩니다. 주주총회. 근데 지금 국민연금에서 반대. 맞아요. 기사 보셨군요. 우린 반대하겠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국민연금이 보통 이렇게 자문기관에서 그 찬성하면 대부분 찬성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문기관이 찬성했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기대하면 안 되겠다. 저는 솔직히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국민연금이 이 주주가치 훼손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이건 주주가치 훼손이다. 직접 그렇게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분들 말씀이 맞으세요. 사실 LG화학 보면.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이 그렇게 해줘서 너무 다행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물적 분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 국민연금이 10%나 되거든요, 지분율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변수는 외국인 같아요. 외국인이 한 30% 갖고 있는데, 이 외국인 투자들이 만약에 다 찬성해버리면 LG랑 합쳐버리면 지분율이 60% 넘어가니까 찬성률이, 그러면은 어쨌든 결국엔 물적 분할이 될 수도 있는데,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저는 솔직히 외국인들이 참석 안 했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주종에 참석 안 하고 개인 투자분들이 다 반대를 해버리면 그냥 이거는 이제 없는 일로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자투표는 하고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에 LG화학 주주분들이 인증샷 보내시더라고요. 나 전자투표 반대했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틀 후니까 한번 보자고요. 제 생각에는 결국 될 것 같은데, 분위기는 국민연금이 국민 여론을 신경 쓰는
아니 어차피 되는데 이쪽 편을 들어주는 걸 얘기하면 대세는 지장 없다. 이제 뭐 이미지라든가 모양상. 그게 훨씬 좋잖아요. 하긴 국민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또 맞아요. 국민연금 사람들이 이제 뭐 점차 이제 나중에 우리 못 받는 거 아니고 뭐 이런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국민 편을 맞습니다. 들어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이상 출연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뭐 국민 돈인데 뭐 그렇죠. 욕해도 사실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제외하고라도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이번에 실적 발표, 어제 삼성 SDI가 실적 발표했는데 SDI가 예상보다 31%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이 27% 잘 나왔는데 작년보다 이익이, 그러니까 삼성 SDI가 61% 증가했고 증가율만. LG화학이 158%인데 사실 LG화학은 석유화학 쪽이 좀 크잖아요, 비중이.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걸 제외해도 사실은 전기차 쪽 잘 나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흑자 전환했어요. 그리고 와우. 고무적인 게 삼성 SDI가 이번에 전기차 배터리 계속 적자였는데 드디어 우리 손익분기점이라 그러죠. BEP라 그러는데 거기에 딱 맞췄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돌리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그 바라던 우리 한국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드디어 돈을 버는구나.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해도 적자 나가지고 주가 오르다가 기대감에 올랐다가 꿈에서 깼더니 이제 현실을 봤더니 데이터를 봤더니 망가져서 주가 다시 급나가고 이게 지난 10년간 반복이 됐는데 이제는 진짜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주 투자하실 때 여러분이 항상 보셔야 될 게 우리가 꿈을 꾸면서 투자하잖아요. 올해 2차 전지도 그랬고, 뭐 수소차, 아니면은 뭐 풍력, 태양광, 돈 봅니까, 당장? 못 벌잖아요. 근데 그걸 왜 투자하셨어요? 몇 년 후에 꿈을 보고 투자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 닥쳤을 때 만약에 적자나고 이러면은 중간중간 데미지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일단은 숫자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장주도 앞으로 3분기, 4분기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하는데 그때 점검을 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의 왕도가 없어요. 테슬라 투자했던 분들이 아마존도 그렇고 다 망할 뻔하다가 지금 돈 버신 분들이에요. 아시잖아요. 아마존도 거의 망할 뻔했어요. 주가 그러니까 고점 대비 90% 빠진 적도 있고 테슬라 부도설 아시죠? 사기설도 있었고 뭐. 근데 그거를 견디고 뭐 드신 분들, 그러니까 수익 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저는 정석 투자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실제 테슬라가 돈 벌기 시작하고 전기차 제대로 양산할 때부터 그때는 좀 올랐지만 그때라도 투자하셨던 분들도 지금 몇 배도 더 올랐어요. 그쵸. 그 후로도. 맞아요. 아마존도. 맞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꼭 검증을 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꿈에만 여러분이 좀 침체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혹독하게 이제 숫자를 검증할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 탈락한 기업은 잡초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만약에 거기서 숫자가 제대로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더 물을 주셔야 돼요. 그 예쁜 꽃이 되는 거니까 그건 무조건. 그래서 LG화학이다 뭐 삼성 SDI 논란은 제가 차치하고 그냥 실적만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은 너무나 어쨌든 좋은 건 맞다. 이런 팩트다. 그리고 본업에서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OLED 소재가 있고 소형 전지가 있어요. 여기 우리 그 스마트폰 배터리 하잖아요. 여기서 돈 잘 벌어요. 이것도 하나의 캐시카우인데 삼성 SDI 여러분 왜 투자하세요?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삼성 SDI에.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 보고 하죠. 그게 만약에 성장이 안 나오면 다른 거 아무리 잘 벌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벌어요. 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구조적 성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가를 달리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SDI도 좀 좋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실적 잘 나왔던 게 삼성전기. 삼성 뭐 전자나 전기는 똑같습니다. 역시 얘는 18% 정도 더 잘 나왔는데 18%. 예, 삼성전기 아시죠? 그 스마트폰에 들어온 카메라 모듈. 이 스펙이 많이, 그러니까 요즘에 뭐 갤럭시 노트도 그렇고 비싼 카메라 같은 경우는 막 광학줌도 막 들어가고. 맞아. 예, 되게 막 요즘에 기능들 좋잖아요. 뭐 이거 판매도 물론 잘 되긴 했는데 삼성전기가 앞으로 보니까 중저가 폰에도 납품을 한대요. 원래 중저가 폰은 삼성전기가 안 하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했는데 그 시장도 이제 진출한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이 이번에 스마트폰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중저가 폰에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화웨이랑 이제 경쟁을 했는데 화웨이는 내년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중저가 폰 시장이 또 하나의 무주공산인데 그게 뭐 애플이 될지 뭐 중국의 오포, 비포, 샤오미가 될지 모르지만 삼성도 거기 뭐 3분의 1이라도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땅 따먹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삼성이 당연히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저가 폰 이제 다 깔아버리겠죠. 근데 중저가 폰 중에 유일하게 스펙이 올라가는 쪽이
중저가 폰은 가격을 싸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카메라는 안 그래요. 카메라 스펙은 올려놔요. 그래서 카메라 쪽 모듈 기업들은 되게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표 기업이 삼성전기니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 그 IT 기기에 뭐 쌀이라고 하는 뭐 MLCC라고 이게 이제 뭐 전압도 뭐 전력도 잘 컨트롤 해주고 이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5G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가 전자가 되잖아요. 전기차. 그럼 MLCC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냥 기존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MLCC 탑재량이 엄청나요. 근데 이거 하는 회사가 이제 일본의 무라타가 세계 1위인데 얼마 전에 그 실적 추정치를 크게 올렸더라고요. 제가 가이던스라고 그러는데 그거 올렸다는 거는 MLCC가 엄청 지금 업황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삼성전기도 당연히 수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실적이 좋았는데 앞으로 구조적으로 내년도도 딱 우리가 봤을 때 더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기도 구조적 성장이 시작된 거예요. 이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종목 요거는 JSND라고 여러분들이 사실 처음 들어본 종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코스피라는 것도 놀라웠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종목이라서.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공부를 해왔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실적을 제가 봤는데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실적이 추정치 대비해서 20% 더 잘 나왔어요. 20% 잘. PER이 6배밖에 안 돼요. 내년.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무려 81%. 일단 숫자만 보면 좀 깜놀할 부분인데 좋네요. 이게 GS건설 자회사입니다. 건설회사예요. 건설회사. 그 요즘에 그 브랜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브랜드 중에 그 자이르네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자이르네, 자이엘라. 그게 뭐냐면 자이엘라가 오피스텔 브랜드고요. 자이르네가 아파트입니다. 약간 이제 단지가 작은 거 있죠. 소규모 단지. 그 오피스텔은 어차피 동이 1개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거랑 이제 그 약간 역세권 같은데 좀 소규모 단지로 이렇게 소형 아파트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GS건설은 대규모 재건축 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GS건설이 정말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런 거 못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작은 시장을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오히려 그러니까 뭐 주택 정비도 그렇고 재건축도 소규모 재건축은 허용을 하잖아요. 근데 대규모 단지는 웬만하면 허용 안 해줘요. 이 부동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GS건설은 대규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자회사. 원래 이 그러니까 JSND가 GS건설 이게 자이 아파트 보면 거기 보면 뭐 관리사무소도 있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야 뭐 관리비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있잖아요. 뭐 저런 이제 스마트 홈 기능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아파트에 관련된 모든 좀 뭐 잡다한 일도 마찬가지고 홈 임프루브먼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얘네가 다 아웃소싱해서 해줘요. 그걸로 돈 버는 기업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제 소형 아파트 시장에 진출해보는 거죠. 소형 재건축 틈새 시장 파고든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에 정말 핫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막 뻥뻥 찍히는 거예요. GS건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서도 한번 찾아와 봤는데 이게 삼성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이 애널리스트 분이 뭐라고 썼냐면 그 일본의 다이토 켄타쿠라는 건설사가 있대요. 이게 이제 이 회사가 임대주택, 그러니까 지주들 있죠. 이 땅 가진 지주들을 좀 설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개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개발사라고 합니다. 약간 이제 임대주택 개발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델로 좀 가고 있대요. 뭐냐면 JSND가 이 개인 지주들 있죠. 땅 가지고 있는 서울이나 뭐 이런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거기다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 청년주택은 뭔가 좀 정부에서 좋아할 만하잖아요. 좋아할 것 같은데. 딱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저리로 어떻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 틈새 시장이에요. 대형사가 못해요, 사실 이거는.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시장인데 소형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뛰어든 건데 일본의 다이토 켄타쿠라는 회사가 그걸 통해서 좀 성장을 했거든요. 약간 이제 그 모델로 이 JSND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실적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정비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도 지금 되게 많은 상황이고 실적 좋고 이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 물론 이제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또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뭐 2022년도에 뭐 대통령이 바뀐다면 차후에라도 뭐 그러면 이쪽 대규모 주택 개발에 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오면 이거는 또 뒤바뀔 수 있어요. 정부 입김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지금 정부가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면 JSND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 그냥 그대로 이어가면 되거든요. 이건 어쨌든 내년까지는 계속 성장하는
저는 사업이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이 여러분도 뭐 검색해보면 다 아는 종목이지만 네. 좀 새롭잖아요. 뭔가 좀 신선해 보여서. 새롭네요. 그러니까 실적 봤는데 이게 뭐지 했는데 공부해보니까 내용도 괜찮고 실적도 좋고 주가도 비싸지도 않아요. 건설회사가 원래 싸잖아요. 사실 돈은 잘 벌어야 사실 건설회사. 근데 정부 규제 때문에 완전히 이제 쩔어 있는데 이 회사는 정부 규제 리스크도 별로 없는 기업. 그래서 한번 JS&D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공부해보세요. 좀 이번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는 좀 가장 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3분기 실적 호전주 4개 기업이 이제 기아차, 삼성 SDI, 삼성전기, JS&D인데 뭐 이런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아차 같은 경우 사실 호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 건 알겠어요. 근데 주가에 이제 이미 반영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연 사는 게 늦은 거 아니냐? 그걸 먼저 알고 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좀 답변하고 싶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깜짝 실적이라는 게 미리 이 정도 이거보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예측하는 데이터가 계속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발표 전날까지. 그런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을 계속 해요. 주가도 미리 좀 올라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깜짝 실적이 나와도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설명드린 종목들은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었어요. 발표 전에 이미. 잘 나올 걸로 기대했던 종목도 있고 안 나올 걸로 예상했던 기업도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온 버린 거예요.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그런 종목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근데 지금 설명드리는 기업들은 다 그거고 다만 기아차가 어제 이제 그 실적을 봤을 때 분명히 어제 사신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저거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무서워서 못 사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원래 원칙이 뭐냐 이게 사실 예전에 어느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썼던 내용이에요. 이걸 데이터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뭐냐면 실적이 예상을 안 했는데 예상보다 깜짝 실적이 나왔던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그 발표한 다음 날 있죠. 다음 날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샀을 때 수익률이 어땠는지 했더니 괜찮았어요. 한 달 후에 수익률이 나쁘지가 않아요. 뭐 한 달인지 뭐 두 달인지 이제 또 그 다음 분기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이어지면 그 다음 분기도 사실 이어진 경우가 많은데 그때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가격만 보지 마세요. 저도 사실 너무 오르는 거 사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PER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까 기아차가 어제 10% 올랐는데도 PER 내년 기준 7배밖에 안 돼요. JS&D 6배, 7배. 결코 비싸진 않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PER이 12배인데. 진짜 작네요. 요즘에 뭐 수십 배, 수백 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성장주들 보면 막 50배, 60배 막 이러니까. 테슬라 몇백 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무슨 뭐 애들 장난 같죠. 사실 어떻게 보면 10배가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건설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시장에서 인식한 게 그런 거랍니다. 어차피 뭐 내연기관 사양산업, 건설 그거 뭐 해서 뭐 돈 버나? 정부에서 규제하고. 근데 저는 너무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란 얘기예요. 사실은. 기아차도 전기차 이제 앞으로 할 거고 JS&D는 규제하니까 그걸 우회해가지고 소규모 정비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 JS&D도. 그렇게 보면 이게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룸이 있으면 저는 좀 약간 올라갔더라도 올라간 당일날 사라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장에서 또 조정도 나오거든요. 적절하게 조정 나오면 또 좋은 저가 매수 타이밍 나오니까 그렇게 하셔서 좀 저 개인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종목은 저는 아무리 실적 좋아도 여기서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게 영상은 박제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가져온 그러니까 만약 실적 시즌 끝날 때까지는 제가 여기 뭐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와서 촬영을 할 거거든요. 올 때마다 이 코너에서 계속 방금 같은 이 형식으로 소개를 계속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부담 없는 기업 위주로만 가져올 거니까 한번 선택은 잘 해보세요. 정답은 사실 없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 김 작가TV 시청자들이 또 봐주셔야 이게 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 3%만큼 시청 조회수가 나와야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나오고 싶은 사람의 심리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의 본격적인 시간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2개 기업 진단해 주는 거. 자, 오늘 어떤 기업 가져와 주셨나요? 제가 지난주하고 이제 그저께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제일 많이 고객분들이 물어봤던 종목 딱 2개를 갖고 왔어요. 뭐냐면 카카오야 예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첨보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 코스닥 기업. 2차 아까 에코프로비엠 얘기했지만 첨보가 국내 대표 2차 전지 회사입니다.
엄청 오래 올랐는데 정말 이 두 기업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사실 저도 카카오는 굉장히 좀 많이 보유했던 네. 개인 투자자로서 카카오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제 시작해 주시죠, 카카오. 그래서 요게 뭐냐면 분기 보고서인데 이게 네. 뭐냐면 사업의 내용이라고 있어요. 분기 보고서에. 이게 뭐냐면 이 회사에서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입니다. 싹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간 되실 때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다트에 나오나요? 다트에 있어요. 분기 보고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뭘 잘하고 지금 나는 어떤 사업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싹 해놨는데 제가 카카오 그냥 뭐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나온 것만 위주로 하면 회사의 현황이라 그래가지고 모바일 메신저. 네. 이건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매일 여러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카카오톡. 여기서 당연히 이 모바일 메신저가 옛날엔 공짜였는데 이걸로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요즘에 선물, 선물하기도 있고 또 뭐 있죠? 이 카카오가 돈 지금 제일 많이 벌고 있는 게 광고. 맞아요. 옛날에 없었잖아요. 맞아. 톡비즈버드라고 그걸 이제 넣어버린 거예요. 맞아. 그거 예전에 그 기업 설명서 할 때 그 갑자기 이 톡비즈버드 사업 한다고 하면서 제가 그때 주가가 10만 원 초반이었던 걸 기억해요. 네. 그때부터 주가가 날아가더라고요.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왜냐면 새로운 수익 사업이 생겨버리니까 주가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톡비즈버드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장 내년에 성장이 줄어들 것 같은지. 아니요. 저는 더 성장할 것 같아요. 아니 카카오 경영하신 분들이 더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더 막 광고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광고 늘려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광고 비즈니스 하는 게 워낙 좋잖아요, 모델이. 그래서 모바일 메신저 쪽 의심할 필요 없는 거고. 그다음 포털 쪽은 사실 별로입니다. 다음 포털 안 보잖아요. 안 보죠. 안 보죠. 이건 뭐 당연히 네이버보다는. 근데 이거 비중 얼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게임. 게임은 카카오 게임즈잖아요. 카카오 게임. 이제 자회사로 갖고 있으니까 게임은 사실 그냥 복불복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 가지고 뭐 게임이 내년에 잘 된다. 그건 저도 누구도 알 수 없어요. NC소프트 리니지 M이 최근에 NC소프트 보니까 흥미로운 게 리니지 M이 계속 1위였다가 리니지 2M이 2등 하다가 바람의 나라라고 그 넥슨이 만든 게임이 있어요. 그게 갑자기 3위까지 올라왔다가 한때 2위까지 했어요. 그래서 NC소프트 주가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 보니까 리니지 2M이 다시 1등 된 거예요. 순위가 바뀌었어요. 리니지 2M이 1등 되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NC한테는. 이게 신작 게임이니까 그 리니지 M보다는. 근데 이제 그 주가가 좀 반응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게임은 진짜 몰라요. 이게 순위 자체가 계속 뒤바뀌어요.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그 자체 게임을 사실 만들다기보다는 퍼블리싱,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맞아요. 중간에서 이 만든 게임이 있으면 중간에 광고 해가지고 유통해서 이제 중간에 유통 마진 먹는 회사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좋은 게임을 발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 약간 복불복이에요.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PC 게임 중에 그 PC 게임 하나가 지금 이제 런칭을 할 것 같은데 그게 그 크래프톤이 만든 게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배틀그라운드 아시죠? 네, 배그. 그거 이제 내년에 또 상당한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아마 그 회사가 만든 PC 게임이 엘리온일 거예요, 아마. 그게 오늘 제가 그 쇼케이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날짜에 한번 보시고 어쨌든 그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 부분은 뭐 유통 마진은 먹어서 안정적이긴 한데 내년에 성장할지 안 할지 우리 알 수 없다. 뮤직 부분이 또 있는데 이거 아시죠? 그 멜론 얘네들 합병했잖아요. 로엔이라는 그 회사인데 그 회사를 몇 년 전에 합병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멜론이야 뭐 계속 압도적 1위 아닌가요? 그쪽은. 그리고 유료 콘텐츠는 카카오 페이지. 웹툰 아니 이거는 엄청 성장하는 사업입니다. 네이버 웹툰과 이제 쌍벽이죠. 카카오 페이지가. 정말 지금 잘 나가고 여기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저는 주로 보고서를 많이 봤는데 거기서 자꾸 피코마 그러는 거예요. 피코마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공부해서 알고 있었는데 피코마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쪽에 피코마라고 써 있어요. 회사에 써놓은 건데 뭐냐면 카카오 재팬이라고 일본 법인인데 웹툰이에요. 일본의 웹툰 그 서비스를 이번에 출시를 했는데 여러분 좀 상상해 가세요. 일본은 만화 천국입니다. 아시죠? 애니메이션 전 세계 1등이에요. 이건 뭐 그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일본 시장이 되게 재밌는 게 뭐 저도 어렸을 때 슬램덩크 아시죠? 슬램덩크, 드래곤볼. 너무 또 노땅 소리 들리네요. 아무튼 그 뭐 추억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은 단행본하고 애니메이션 두 축이잖아요. 만화가. 웹툰은 다르죠. 웹툰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짧게. 그래서 일본 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사실 웹툰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본 문화에 전혀 안 맞겠다.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는 주로 드라마로 만들잖아요. 이거를
웹툰을 만화로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애니메이션으로. 다 웹툰 IP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서 뭐 흥행도 하고 영화로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의외로 피코마 반응이 엄청 좋대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본대요, 이 피코마를. 그러니까 이것도 의외로 지금 제가 기대 못했던 부분인데 흥행에 성공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뭐가 좋냐면 카카오 페이지가 국내에서 웹툰 잘하잖아요. 해외 시장이 이제 이게 일본에서 성공을 해버리면 해외 쪽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뭔가 좀 바뀐다는 거죠. 네이버 웹툰은 북미를 장악했어요. 아마 기사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이버 웹툰이 북미에서 막 매출 1등하고. 근데 카카오는 이제 그쪽보다는 아시아 시장 공략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일본에서 뭔가 좀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IP 비즈니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IP가 지적재산권이잖아요. 뭐 여러분들 그 카카오 그 귀여운 그 이모티콘 있잖아요. 라이언. 라이언. 그런 사업, 뭐 흔히 굿즈라 그러죠. 그런 것들에 그런 상품 팔아서 역시 짭짤하게 돈 잘 벌고 있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아시죠? 여러분들이 뭐 이게 출퇴근하시는 분들 하루에 한 번씩 쓰시는 분들 계시죠. 택시 호출하고, 그죠? 대리 주차, 대리도 하고 주차, 내비 이런 거 하는 거. 얼마 전에 SK텔레콤이 T-모빌리티라는 사업부를 하나 떼냈더라고요. 분할을 했는데 거기에 그 우버가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우버랑 같이 하는데 저는 SK텔레콤의 속내가 그건 것 같아요. 카카오 모빌리티랑 한번 맞짱 뜨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모빌리티는 지금 카카오가 1등이잖아요. 압도적 1위죠. 가입자도 워낙 많이들 이용하시니까. 근데 SK텔레콤 경영진, 제가 이제 그분 생각을 꿰뚫는 건 아니지만 경영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SK텔레콤이 티맵 있죠? 티맵이 국내에서 점유율이 거의 70% 정도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거 쓰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티맵이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이 티맵을 이용해서 운전을 하시잖아요. 빅데이터가 다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놀고 있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하면 그동안 좀 놀고 있었죠, 약간. 네, 놀고 있었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 그 데이터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거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걸 이용해서 테슬라가 앞으로 엄청난 비즈니스 할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 그러니까 SK텔레콤도 이게 너무 아까웠던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 뭐 해보자. 그래서 우버 투자 받고 회사 떼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좀 긴장해야 돼요. 이게 SK텔레콤이 만약에 막강 경쟁자가 나오면 진짜 이거는 약간의 그 위협이 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SK텔레콤 돈도 많겠다. 근데 아직은 물론 급에서 체급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저는 오히려 카카오 모빌리티한테는 더 기회가 아닌가. 왜냐, 경쟁자가 나와야 더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1등이면 굳이 투자 안 해도 되거든요. 다 어차피 우리 거 쓸 건데.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한테는 기회이자 위기이자 기회가 찾아왔다. 어쨌든 한번 나중에 카카오 모빌리티도 상장을 하겠죠. 상장은 하겠지만 한번 행보를 기대해 보세요. 어쨌든 이것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성장이 조금 정체된 건 사실이지만 나중에 이게 끝난다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 지금 현대차든 테슬라든 주요 회사들이 결국엔 지금 목표로 삼는 게 자율주행이잖아요. 자율주행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 타고 출퇴근하는데 내가 운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자율주행 택시 같은 거. 저는 그 시장이 나중에 엄청 커질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모빌리티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 싸움인데, 거기서 카카오가 할 역할이 저는 많다고 봐요. 약간 이제 좀 더 앞서 나간 얘기지만, 그렇게 보면 카카오 모빌리티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페이인가요? 알고 계시네요. 바로 또 그 다음은 카카오뱅크. 네. 그게 끝이에요, 거기까지가. 물론 카카오페이 증권도 있는데 뭐 증권 쪽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카카오페이야 뭐 많이들 쓰시잖아요. 송금도 하고. 여기도 나와 있어요. 지금 2020년 6월 기준 3,300만 명이 쓰고 있대요. 그냥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한국 사람. 3,300만 명. 그냥 한국 웬만한 성인분들 다 쓰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뭐 초등학생분들이, 학생분들 좀 제외하면 웬만한 분들 다 쓰고 있고, 매월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2천만 명.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예, 진짜 그래요. 돈 보내기 너무 편하고. 너무 편하니까 이거 뭐 다른 은행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은행들이 이거를 경쟁하고 싶어도 이미 카카오페이가 선점을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도 또 엄청나게 지금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오프라인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사업이 좋은 게 가입자만 확보를 해놓으면, 쓰는 사람만 많으면 뭐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김작가 TV가 저도 이제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이제 거의 50만 가까이 돼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00만 갔을 때, 150만 갔을 때 할 게 너무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상상을 해보시면, 그게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지금 페이가 그걸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사람이 많은 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못 벌더라도.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주가 저렇게 올랐고 아 지금 뭐 예전에 한번 40만 원 넘었잖아요. 맞아요. 내년에 이만큼 성장 나올까? 아니 그런 분들 계세요. 숫자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요. 근데 카카오를 저는 너무 숫자 보지 마시고 물론 비싼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하나에 제가 이런 것들을 발라보면 결국에 여기에 그 독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앞으로 벌일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 아직 같아요. 더 올라갈 여지가 네. 있다. 그리고 지금 시총이 30조거든요. 30조 그냥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싼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카카오가 우리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으면 난리 났죠. 어땠을까? 난리 났어요. 난리 지금 났죠. 3천조 막 이런 네. 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 한국은 인구가 정체돼 있으니까 그걸 감안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아까 피코마 말씀드렸잖아요. 해외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30조가 아니라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지금 네이버가 50조잖아요. 50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몇 년 후에? 네, 지금 뭐 꼭 내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50조가 되려면 어쨌든 현재 주가에서 한 1.8배 정도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시총 한 기준으로.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죠. 그 정도도 한번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카카오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며칠 전에 지난주였나? 갑자기 외국계 투자사 같아요. 그 사모펀드에서 아마 투자하려는 것 같은데 교환사채를 발행을 한 거예요. 뭐냐면 교환사채가 뭐냐면은 자기 회사 자사주 있잖아요. 네. 자사주하고 아니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 있죠. 그거를 그 투자자한테 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러니까 보통은 전환사채가 뭐냐면, 그러니까 전환사채 발행하면 되게 안 좋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은 채권인데 우리 회사 신주를 발행해서 투자자한테 넘겨줘요. 그럼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교환사채는 그게 아니라 주식을 발행할 필요는 없어요. 기존에 있는 주식 그냥 그대로 넘겨주면 돼요. 주식수가 안 늘어납니다. 자사주, 그 다음에 아니면 남의 회사 주식, 카카오가 갖고 있는 혹시 뭐 남의 회사 주식 있으면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선 만약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걸 넘겨줄지 모르겠지만 카카오에 투자를 해요. 교환사채를 한 몇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3천억인가 4천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자사주 받고 싶으세요? 만약에 자사주죠. 당연히 카카오에 투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사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자사주가 카카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요. 멜론이라는 회사가 로엔이에요. 이름이 원래. 근데 그 회사를 이제 합병을 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카카오가 이제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사주가 있었는데 이 자사주를 5년 안에 매각하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5년 안에 매각을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3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요. 2023년도가 교환사채 마감일이에요. 그때까지 자사주로 바꾸든지 해야 돼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2023년까지 자사주를 넘겨야 되는데 이게 시기가 딱 일치하는 거예요. 어차피 난 자사주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카카오가 이거 교환사채 발행해서 악재라고 보는 분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주주를 배려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사주를 매각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교환사채로 넘기는 방법도 있고 제일 좋은 건 그냥 소각, 아예 없애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데 아니면 자사주를 갖고 있다가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그냥 블록딜 있죠. 시간의 거래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이나 기관들한테. 그러면은 자사주는 유통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수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사주를 시중에 팔아버리면 유통 물량이 늘어나요. 이제 주식수로 편입이 돼요. 그러면 그건 시중에 유통이 돼버려요. 카카오가 100만 주를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외국인한테 한 5%, 10% 할인받고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 물량은 바로 출회가 돼버려요. 그럼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되게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신풍제약이 그랬어요. 신풍제약이 그 고점에서 자사주를 그 블록딜로 팔아버린 거예요. 주가 급락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환사채로 그러니까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올 일도 없고, 당장 나올 일도 없고,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가격이 47만 원. 지금 33만 원이거든요. 그 받아가는 투자자는 47만 원 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받아가겠죠. 몇 년 후에 2023년까지. 제가 교환사채를 보면서 이거 받아가는 외국계 투자자 장기로 보는구나. 47만 원에 받아가요. 그리고 할인도 없어요. 그냥 47만 원 고정입니다. 조건이. 그러니까 이 투자자가 무조건 이거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를 높게 보는 거. 그냥 높게 평가한 것 같아요. 뭐 그 이면에 또 무슨 또 생각으로 했는지는 뭐 그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걸 보면서 카카오 지금 주가는 저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이제 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카카오뱅크는 아마 내년에 상장할 것 같아요. 상장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얼마 전에 뭐 카카오뱅크가 예전에 한번 기사 보셨겠지만 4대 은행 그 지주보다 시총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장외 거래가 너무 비싸게 거래돼가지고. 아직 상장도 안 됐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정상이죠. 솔직히 이건 비정상입니다. 뭐 은행들을 제가 뭐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그만큼 못한 것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카카오뱅크에 대한 그 시총이 4대 은행을 합친 것보다 좀 많다는 건 조금 이제 오본 것 같긴 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지금 카카오가 그만큼 이제 뱅크가 영향을 끼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카카오뱅크를 편리하게 쓰고 계시고 그렇죠. 저도 이제 보니까 신용대출 쪽에서 카카오뱅크가 KB 신한에 이어서 3위더라고요. 와. 신용대출.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위요? 3위요. 국민은행 신한에 의해서 신용대출이 3위래요. 이게 저도 이게 아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전세 자금 대출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4위. 아 그래서 이렇게 비싼 밸류를 받는구나 야. 느끼긴 했습니다. 뭐 지금이 뭐 적정 밸류다는 거 아닌데 네. 아 이만큼 많은 분들이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계시구나 다시 한번 좀 깨달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7,500억 유상자를 발표했어요. 증자를 한다는 게 자본을 확충해. 은행은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서 돈 버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유상자 끝나면 2.5조 원 정도 자본이 돼요. 총 자본금이. 그리고 그 이번에 글로벌 4대 사모펀드 중에 하나가 TPG 캐피탈이라고 있대요. 미국에. 거기서 이제 이 회사가 자본을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그걸 평가를 해봤더니 2,5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얼마에 받아갔냐면 주당 가격으로 계산해 보니까 23,500원에 받아갔대요. 지금 카카오뱅크 장외 거래가 9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 사모펀드가 너무 싸게 받아간 건지 장외 거래에서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비싸게 매매를 하시는 건지 저는 솔직히 좀 둘 중 하나는 뭐 맞겠네. 그러니까 둘 중 하나 맞는데 누가 싸게 사고 있는지 누가 비싸게 사고 근데 있는지. 이 말씀 드리고 싶으면 너무 지금 둘 간의 괴리가 너무 커졌어요. 아. 지금 거의 4배 차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카카오뱅크 지금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9만 원 가격이 합당한 건지 저는 좀 투자 주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장외 거래에서 9만 원 이번에 빅히트도 그랬고 신규 상장 기업들 사실 그 상장하고 나서 지금 다 끝이 안 좋잖아요. 엄청난 지금 주가 급락들이 나왔는데 맞아요. 여러분 너무 진짜 이런 것들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카카오뱅크 제가 뭐 얘기한다고 카카오뱅크 주당 9만 원짜리가 뭐 갑자기 막 얼마 떨어지겠어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카카오뱅크 혹시 주주분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요 글로벌 사모펀드가 카카오뱅크에 23,500원에 지분 투자를 했는데 지금 장외 거래가 9만 원이라는 거는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예, 당연히 장외 거래가 더 비싸게 거래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프리미엄 붙으니까. 근데 너무 4배 차이는 좀 너무 저는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고. 근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회사 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상장할 거고 그리고 아까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 같은 금융 사업에서 뭔가 지금 성공 모델을 정착을 시켰어요. 그런 것만 본다면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모든 사업부가 다 잘 아직까지는 우리가 나쁘게 볼 만한 거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근데 제가 나중에라도 뭐 카카오가 좀 안 좋은 쪽이 나온다면 언급은 해드릴게요. 근데 그런 게 보이기 전까지는 단지 너무 PER이 얼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좀 지금 내년을 보시고는 저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렇게 좀 진단을 내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카카오 제가 제일 질문 많이 받았던 때가 주가 막 40만 원 넘을 때였어요. 예전에. 이거 지금 사면 안 돼요? 아니 다 물어보세요. 막 이거 40만 원 넘어가니까 이제 막 50, 60이 보이나 봐요. 그리고 그때 흥분하셨던 분들이 시가총액 50조 간다. 이제 그러면 60 보이는 거거든요. 50만 원, 60만 원. 그래서 막 광분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그때 그랬어요. 아무리 뭐 저도 50조 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주가라는 거는 너무 오버하면 좀 눌렀다 간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사진을 말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카카오가 예뻐 보여도 지금 너무 꽃이 만개했다. 지금은 꽃이 너무 만개하면 또 시들기도 하잖아요. 한번 그때를 기다렸다 사는 게 낫지 않나.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재밌는 게 이제 그때 안 사셨던 분들이요 이제 급락했잖아요. 지금 32만 원까지였어요 한때. 그러면 주당 10만 원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막상 오니까요 안 사요. 안 사. 아니 10만 원 더 싸게 사는데 안 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가면은 더 갈 것 같아서 막 지금이라도 안 사면 이제 미칠 것 같고 10만 원 떨어졌잖아요. 이제 무슨 생각이 어디까지 떨어질까? 20만 원 갈 것 같아. 그 주변에 자꾸만 이 얘기 나와요. 언택트 끝났다. 백신 나온다. 금리 올라간다. 이제 주변에 보면 언택트 안 좋은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빠진 거는 맞는데 근데 역으로 이용해야죠. 그냥 언택트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 코로나 없다고 그냥 생각하자고요. 그 상황에서 카카오가 그냥 성장을 안 할 거다. 그러면 안 사야죠. 지금도 비싸요, 솔직히. 그거는 당연합니다. 맞아. 근데 코로나를 떠나서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 네. 저는 그냥 이 사업 보고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더 좋아지는 쪽으로 생각하시면은 무려 10만 원이 빠졌는데 왜 그때 사시려는 분들이 지금은 왜 공부에 젖어가지고 1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주식 투자, 그러니까 다른 상품들은 이렇게 이게 스마트폰 같은 거 만약에 여러분 당장 10만 원 깎아주면 아이폰이라고 쳐봐요. 사죠. 갑자기 누가 어디서 신제품 나오는데 20만 원 깎아줘요. 안 사시겠어요? 빨리 당장 달려가서 빨리 사야지, 내가 먼저 사고 싶죠. 품절되기 전에. 주식은 왜 그렇게 깎아주면 안 사는지. 깎아주면 안 사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모든 분들이 어떤 자산이라든가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 살려고 하는데 유일하게 주식만 안 살려고 그래요. 급락하면 잘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카카오가 뭐 제 진단이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 한번 보자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진단하고 싶은 거는 충분히 가격은 한번 조정은 받은 것 같다. 기업 내용에 문제는 없으니까 10만 원 내려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올해 카카오가 3월 20일에 그 가장 저점일 때 12만 7,500원인데 그때였어요. 제가 한 16만 원대 샀었거든요. 네. 그때 영상을 제가 존니 대표님과 찍었어요. 그때 영상이 있어요. 있어요. 사람들이 그 댓글에다가 왜요? 그 당시에 뭐라 남겼냐면 지금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막 그게 엄청 달렸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그 영상 볼 거잖아요, 누가. 그죠. 그때 샀어야 됐다. 거기가 성지가 됐네요. 약간 성지가 됐네. 성지가 됐네. 카카오를 그때 샀어야 됐는데. 와. 그러니까 그런 데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그 미래를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솔직히 비싸 보일 수도 있어요. 12만 원에 봤던 분이 16만 원 보면 비싸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미래 가치를 모르니까. 저점일 때는 못 사고 고점일 때는 사고 싶어서 안달이고 이런 게 좀 있는 거 맞아요. 그때 못 사신 분들이 40만 원 가니까 싸 보이는다는 약간 이상한 좀. 맞아요. 근데 진짜 카카오가 무서운 게 저도 뭐 카카오를 좀 보유했었기 때문에 좀 많이 관심 있게 봤지만 이 확장성이랑 산업 간 확장성이 사실 나중에 카카오는 이제 삼성처럼 그런 큰 대기업이 될 거야. 아니 진짜 할 게 많죠. 다 뻗어 나올 수 있으니까. 맞아요. 다 뻗어 나가는데 어쨌든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접근성이 너무 좋으니까 사실 카카오뱅크라든가 페이가 이게 되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은 은행이라고 하면 어쨌든 뭔가 귀찮고 뭔가 어플도 잘 안 되고 뭐 하는데 카카오는 사실 늘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그냥 송금 버튼 한번 누르면 돼요. 맞습니다. 그게 되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확장성이 너무 좋으니까 확장성의 밸류를 얼마나 주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확장성이 정체가 되면 그때는 주가가 이제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걸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 PER 얼마죠? 카카오 PER이 아마 60배인가 70배 그럴 거예요. 근데 내년 기준으로 하면 낮아져요. 근데 어차피 올해 기준으로는 너무 비싼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지금보다 돈은 더 벌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에 베팅을 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 저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이 확장성에 대한 밸류를 뭐 50배가 적당한지 뭐 100배를 줄 수도 있는 거고 30배를 줄 수도 있는 건데 이 확장성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비싸다 싸다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확장이 언제 끝나느냐 그거를 우리가 좀 앞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업 코스닥이죠. 코스닥의 첨보. 첨보는 제가 잘 모르는 기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차 전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2차 전지 쪽은 그 배터리 만들 때 여러분 요새 이제 하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들 내용을 아실 거예요. 양극재, 음극재, 그 분리막,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이제 분리막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해질이라고 있어요. 전해질 들어보셨죠? 네, 전해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극재는 이제 양극에서 리튬이온이 있죠. 리튬이온이 이제 양극에서 이제 거기서 양극할 물질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음극으로 가거든요. 이온을 음극으로 보내줘야 돼요. 음극으로 보낼 때 그때 충전이 돼요. 그리고 음극에서 다시 이온이 양극으로 갈 때 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쓰면 이제 이거 사용하면 방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는 거고 충전기를 꽂으면 양극에서 이온이 음극으로 가서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사실 이제 양극과 음극은 섞이면 안 되거든요. 네네. 이 둘이 섞여버리면 이게 화재 사고 발생해요. 접촉을 하면 불타니까. 그래서 그걸 분리막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접촉 못하게. 근데 이온은 옮겨가야 되잖아요. 이온 같은 경우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가야 되니까 이온은 통과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양극에서 음극으로 잘 가게 하기 위한 그 액체 물질이 바로 전해질입니다. 갈 수 있게. 이걸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해질이 있어야 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온이. 그래서 양극, 음극은 그대로 있고 가운데 분리막이 있는데 이온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는 한마디로 그 이제 물질, 그 도움을 주는 물질을 우리가 이제 전해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해질에서 그 전해질 안에 첨가하는 게 있어요. 전해액이라고 있어요. 그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첨보입니다. 첨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첨보가 하는 사업이 원래 그 LCD라든가 OLED 아시죠?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원래 소재 산업이에요. 원래 핵심은 그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거 해가지고 이제 돈 못 벌거든요. LCD는 사양 산업이고 그쵸. OLED도 지금 요즘에 뭐 워낙 그 예전부터 그 스마트폰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삼성이 투자를 안 해가지고 OLED 쪽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그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어차피 소재 회사니까 전해액 시장이 이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해액 시장이 뛰어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업력이 됐는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네. 매출 비중을 보니까요. 작년도에 그 전자 소재가 이제 그쪽이 아까 디스플레이 쪽. 디스플레이 쪽이 작년에 이게 이제 수량, 뭐 생산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량 기준으로 이제 4,440톤 정도. 요게 좀 있었는데 요게 이제 2차 전지 소재가 3,760톤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의약품이 170톤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2차 전지보다는 아직은 전자 소재가 높았어요. 그렇죠. 높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게 역전이 됐어요. 완전 바뀌었네. 네, 바뀌었어요. 지금 2차 전지가 2,600톤, 생산 능력이 전자 소재가 2,170톤,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정밀화학도 있는데 이건 1,400톤. 그럼 뭐냐면 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은 전해액으로 가는구나. 이 데이터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19년에 비해서 줄어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전체. 이건 반기. 반기구나. 지금 왜냐면 반기구나. 지금 이 1분기, 2분기만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지금이 3분기잖아요. 3, 4분기니까 내년으로 이 합산해 보세요. 5,200입니다. 그럼 작년보다 엄청 증가한 거네요. 엄청 증가한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작년 전체니까. 그러면 이쪽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근데 전자 소재는 거의 비슷해요. 만약에 2를 곱하면 그렇네요. 크게 늘진 않았어요. 똑같네 거의. 예. 뭐 이것도 마찬가지. 정밀화학도 2 곱해봐야 똑같은 거죠. 그러면 다른 쪽은 정체됐는데 이 2차 전지 쪽만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서 늘려버리는 거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군요. 예.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첨보를 보실 때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첨보 쪽을 LCD나 OLED 봤으면 당연히 그렇게 좋게 평가를 안 하죠. 근데 전액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전액이요. 이게 그 읽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읽어봐서 한번 여기서 찾아봤어요. 전액이 되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LiPF6라는 이 전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액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화학 용어니까 뭐 이거 그냥 뭐 이름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많이 그 쓰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 회사가 LiFSI라는 전액으로 이제 바꿔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가운데 F가 들어가요. 이 F 전해질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들어가면 뭐가 좋냐면은 이게 안정성을 올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요즘에 전기차가 양극재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NCM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극재가 뭐냐면 거기에 소재가 들어가는데 N이 뭐냐면 니켈, C가 코발트, 망간인데 니켈이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밀도, 에너지 밀도라 그래서 주행거리를 결정해요. 근데 자동차는 주행거리가 되게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이게 길게 나와야죠. 그래서 니켈 비중을 앞으로 올려요. 니켈의 근데 최대 단점이 뭐냐면 안정성이 떨어져요. 근데 LG화학이든 삼성 SDI든 테슬라든 니켈 비중을 확 올리는 쪽으로 가요. 예전에는 6,2라 그래가지고 니켈이 60, 그 다음 가운데 코발트가 20, 그리고 마지막 망간이 20, 합치면 100이잖아요. 6,2라 그랬어요. NCM. 근데 지금은 811, 니켈을 8까지 올렸어. 80. 나머지는 11. 그럼 니켈 비중을 확 올리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니켈 올리면 안정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부피가 팽창할 수도 있고 폭발사고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안정성을 커버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가지고 첨가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전해액이에요. 전해액이 그 대표적인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그 F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주력이 그거예요.
LiFSI라는 전해액인데 이걸 하면 안정성이 올라가고 수명도 올라가요. 이 양극재 그리고 저온 그러니까 전기차의 최대 단점이 열이나 이런 그 뭐죠 추위에 약해요. 배터리 뭐 여러분들 이런 거 사용해 보시면 엄청 추울 때 영하에서 이거 안 돼요. 안 되는 경우도 강원도에 있고. 그 스키 리조트 같은 데 가면 맞아요. 배터리가 23%에 갑자기 0% 돼요. 네, 방전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엄청나게 뜨거운 데 가면 또 배터리가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열 관리를 되게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내연기관하고 다른 게 안에 반드시 열 관리가 해야 돼요. 전기차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들어가지만 이 LiFSI라는 이 전액을 거기다 첨가를 해주면 이 저온에서 방전되는 걸 좀 억제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걸 잘 만든 거예요. 틈새 시장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 그 분야에서는 세계 거의 탑입니다. 세계 탑. 제가 알기로는 거의 탑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앞에 LI자는 다 똑같은데 하나는 또 중간에 두 번째가 뭐냐면 PO2F2라고 하는데 이건 피전해질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역시 수명을 올리고 출력 있죠. 그러니까 이 전기차의 성능을 올려주는 거죠. 출력을 올리고 충전 시간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D전해질이라고 있어요. D전해질은 뭐냐면은 일본이 독식하고 있어요. 여기는 일본 회사들이 다 짱 먹고 있는데 이게 비슷해요. P전해질하고. 그러니까 이 세 개인데 이걸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각각의 성격들이 있잖아요. 이걸 왜 넣는지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넣으면 어쨌든 배터리의 기능이 올라가요. 안정성도 좋아지기도 하고 수명, 어떤 거는 충전 시간도 단축해주고 아까 저온에서 방전도 억제해주고 안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앞으로 이거는 더 넣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니켈 비중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이거를 안정성을 해줄 수 있는 재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 요즘에 실리콘 음극재라는 얘기도 있는데 전액에서도 이런 걸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 회사가 처음 보니까 이거 세 개 다 하고 있고 주력은 아까 F전해질입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 회사마다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떤 회사는 나는 뭐 너무 출력보다는 나는 출력은 좀 그렇고 안정성 있는 차가 더 좋다. 어떤 회사가. 그러면은 F전해질을 쓰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아니다. 나는 충전 시간이 더 중요하다. 우리 회사 차는 출력하고 충전 시간에 승부를 거겠다. 그럼 P나 D전해질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각각 맞게 또 납품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사실 첨보는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이 세 가지 전해질에서 앞으로 증설을 해서 얼마나 돈을 버느냐.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기차 시장 계속 커질 건데 경쟁 업체도 있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거의 세계 선도 업체고 되게 잘하고 일반적인 범용 제품이 아니라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게 그게 가장 흔히 쓰이는 거고 이 세 가지는 특수용이에요. 특수 제품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서 지금 계속 잘 해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랐군요. 엄청 올랐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놓치신 분들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살 거야.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주가가 사람을 홀리는 거죠. 카카오처럼 이제 못 참고 사버린 거예요. 그때 그리고 9월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고점들이 많이 밀긴 했는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전기차 끝났나요? 이 회사 어떡하죠? 이제 물리신 분은 대부분 그래요. 지금이라도 팔까요? 대주주 양조차익과세 있으니까 이거 팔고 다시 살까요? 나중에? 그럼 제가 그랬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사라 그랬어요. 많이 빠졌길래 이 좋은 회사는 저는 꽃이라고 생각한다. 어디 안 간다. 그래서 실적은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진단을 해드리면 이 기업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다만 너무 비쌌어요, 그동안. 비쌌는데 이번에 급락하면서 좀 좋은 가격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저는 더 좋아질 기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첨보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염려할 종목은 아니다.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첨보는 뭐 영업이익 같은 건 잘 나오고 있나요? 실적도 잘 나와요. 재무구조도 좋고. 이게 보통 보면요 2차전지 회사들이 재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장. 근데 이 회사 예전에 벌어놓은 돈이 좀 있어가지고 재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업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차장님과 함께 이제 실적 호전주로 기아차, 삼성 SDI, 삼성 전기, 그다음에 ESND, 그다음에 오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으로 카카오랑 첨보 얘기해 주셨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쨌든 이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지만 제가 또 잘못 얘기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적어주시고 아니면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저도 뭐 제가 이거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찾아온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 너무 좀
저도 엄청 깊이 있게 뭐 교수님들처럼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그런 시간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좀 악플을 좀 달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사실 이게 이런 사업 보고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 텍스트로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옆에서 지금 막 듣고 아는 척하고 호응하는 척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게 한 70% 80%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네. 근데 이걸 글로만 보면 진짜 몰라요. 더 이해 네, 못할 것 몰라요. 같아.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차장님이 그걸 다 읽고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네. 좀 더 쉽게 풀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좀 더 어렵지 않게 네. 투자할 수 있는 것 같고, 오늘 그 코너는 이제 염 차장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코너고요. 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종목 상담을 진행한 이유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또 영 차장님께서 10년 넘게 네. 회원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종목은 이제 앞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이제 염 차장님이 대신 공부해서 쉽게 알려주는 종목 상담 코너 한 달에 딱 6개. 네. 6개. 6개 이상은 이제 가부가 걸리실 수 있어서 힘들어요. 조사하는 거 이거.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시면 그 댓글에서 차장님께서 이제 종목을 선택해서 네. 6개 종목을 또 공부하고 오셔서 또 김작가TV 채널에서 한번 푸는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뭐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각오로 조금 고정 네. 게스트 되셨으니까 하시고 정말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이 김작가 TV 예전부터 저게 한번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네. 저번에 나갔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의외로 또 많이들 봐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고 네. 그래서 김작가 TV 어쨌든 이제 고정으로 좀 나오게 됐는데 여기 나온 취지가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좀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사실 뭐 이런 경제 채널 보시려는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재산 증식이잖아요. 뭐 이거는 뭐 거짓말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지금 보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 생각이실 거예요. 돈 벌려고 보는 거지 경제 채널을 꼭 너무 재미로 보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될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제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다. 아까 뭐 카카오뱅크처럼 좀 쓴소리 해야 될 거는 분명히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그냥 뭐 내가 생각하거나 반대라고 해서 너무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그게 제가 여기 나오는 저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그거 좀 참고하셔서 정말 저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기 나온 목적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저희 또 이베스트 투자증권 제가 직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도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그렇죠. 하는 또 솔직한 혹시 전에 뭐 출연하셔서 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좀 트신 분이 좀 계실까요? 아유 많이 계십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뼈저리게 요새 유튜브 시대구나 정말 그쵸.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말 유튜브 시대 생각하는 게 차장님이 너무 똑똑하시고 너무 발도 넓으시고 하지만 네. 예를 들어 뭐 3%든 제 채널 어디든 한번 출연하시면 뭐 잘 나올 때는 100만 회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사실 100만 명은 만난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아니 내가 100만 명을 언제 만나? 언제 만나요? 사실. 못 만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엄청난 보면 거죠. 이게 와 요즘 시대가 진짜 완전 바뀌었구나.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차장님께서 아마 김작가TV 앞으로 자주 나오셔서 네. 종목 상담을 좀 더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오늘 만나뵐 손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한 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